평양에서 개최되는 3차 남북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가 회담 준비를 위한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실무 준비를 위한 선발대 80여 명은 내일 육로를 통해 방북길에 오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 이행이 비핵화 노력의 핵심이라며 대북 압박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를 미리 막기 위해서 올해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 첫 주말을 맞아 다주택자와 매수자 모두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기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오히려 매물 품귀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호텔 주차 직원이 회장의 딸을 못 알아봤다는 이유로 망신을 당하고 경위서까지 쓰는 갑질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직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정부는 어제 예멘인 난민 신청자 23명을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했지만 난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예멘 현지의 유엔 난민기구 직원에게 현지 사정과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토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11년 만에 열리는 평양 정상회담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대 분수령이 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청와대는 최종 점검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네, 실무 준비를 위한 선발대도 내일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기현 기자, 오늘 막바지 점검회의가 열렸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 네, 청와대가 평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최종 점검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흘 앞으로 다가온 현 정부 세 번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는 물론 경호와 보도, 의전 등 여러 현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남북 정상 간에 다뤄질 여러 의제를 놓고 우리 측 입장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남북 간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평양 정상회담의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졌다고 보고 각각의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깊이 있게 논의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자, 내일 우리 측 선발대가 평양으로 출발하잖아요. 아침 일찍 떠난다죠? 네, 서호 청와대 통일정책 비서관을 단장으로 한 선발대는 내일 오전 5시 50분 이곳 청와대를 출발합니다. 방북 경로는 경기도 파주 남북 출입사무소를 통과하는 육로입니다. 모두 80여 명 규모로 출입경 절차 등을 고려할 때 평양까지는 대략 5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서실과 경호처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함께 이번 정상회담 주간 방송사로 주요 행사를 생방송하게 될 KBS 제작 담당자들도 포함됐습니다. 정상회담에 필요한 물품을 실은 대형 트럭과 KBS 중계차 등 선발대로 방북하는 차량은 모두 20대 안팎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오후 이번 평양 정상회담에 함께할 방북단 명단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와 문화계를 대표하는 인사 등 방북단 규모는 애초 북측과 합의했던 200명 수준보다 다소 늘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오늘도 미국을 향한 비난을 이어갔고 미국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불과 며칠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북미 간 입장차가 여전한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중재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간 간극을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입니다. 이어서 유지향 기자입니다. 북미 사이의 입장차는 오늘도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핵무력의 일방적 포기는 있을 수 없다. 칼을 든 강도 앞에서 방패를 내려놓을 수는 없다며 대미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관계 개선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사흘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와 관계 개선 조치에 대해 미국 측 입장을 전달하고 한미 간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평양회담을 통해 비핵화 진전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미래의 핵뿐만 아니라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핵물질, 핵시설, 핵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제 폐기하는 단계로.
이번 회담에서는 또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 철수와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 최근 군사실무회담에서 협의된 사항들이 정상 간에 최종 합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비통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국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대북 제재에 위반된 사항들이 아닙니다. 의제 확장과 남북 간의 독자적인 어떤 합의가 가능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아마 이와 함께 이산상봉 정례화 등 인도적 사안에 대한 진전된 합의를 볼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대북 제재 이행이 비핵화 노력의 핵심이라며 대북 압박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도 요구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의 추가 조치를 이끌어내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입니다. 국무부 기자회견을 자청한 폼페이오 장관이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위 보고서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자국의 제재 위반을 은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서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비핵화 노력의 핵심이 바로 제재 이행이라는 겁니다. We believe they are central to President Trump's efforts to convince Chairman Kim that full, final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necessary. 폼페이오는 또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변화를 택했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비핵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미 국무장관이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 제재 위반에 대한 해상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상 제재 위반 감시에 영국과 호주, 일본, 한국 등이 참여할 것이며 군함과 군용기도 투입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We are very focused on deceptive shipping practices in particular and ship-to-ship transfers of oil and coal to get around the UN Security Council's embargoes on those products. 미국은 지난달 3차례 대북 제재를 내린 데 이어 이달 들어서도 북한 해커 기소, IT 노동자 송출 관련 제재 등 대북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모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완화 가능성을 차단하고 압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정부의 9.13 대책 이후 첫 주말 부동산 시장은 잠잠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눈치 보기에 들어가 구체적인 움직임은 추석 이후에나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몰려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 9.13 대책 발표 후 첫 주말이지만 상담 중인 곳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책이 나온 후 매수 문의는 뚝 끊겼고 세금 부담 등을 우려하던 집주인들의 문의도 잠잠해졌습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고 2주택자 또 대출 관련 때문에 방문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서부터 전화 한 통화도 없습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강북 지역도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거의 분들이 없어요. 이 대책 나온 길에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지 뭐 그러면서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요. 조금 낮아졌어요. 여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이 근처에 다 그래요. 종부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안이 통과되더라도 내년 6월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내년 말부터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일단은 신중해진 모양새입니다. 지금 당장에 가격이 뭐 하락하거나 뭐 상승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감망 추이가 좀 길어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반응은 추석 이후에나 나오기 시작해 종부세 실제 산정이 들어가는 내년 중반 이후 본격적으로 매도, 매수세가 체감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얼마 전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혜택을 대폭 축소하고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늘렸죠. 하지만 기존의 임대사업자 혜택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물 부족 현상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칫 집값을 잡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임세음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늘리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건
결국 다주택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의 혜택도 줄여 집 있는 사람이 집을 더 사들이는 것도 막았습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주택 임대 사업자나 보유하고 있던 집을 새로 등록하는 경우는 여전히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집은 대략 120만 호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집들은 8년간 매매가 금지돼 있고 사업자 등록이 더 추가된다면 자칫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등록을 해서 매물을 끌어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나 또는 장기로 보유하려는 가능성들도 높아지기 때문에 매물 부족으로 호가만 올라가는 이상 현상이 최근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물이 더 부족해지면 실수요자는 조바심을 내게 되고 집값 안정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21일 발표하는 공급 대책에 구체적인 택지 후보제 등 얼마나 의미 있는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집값의 방향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신규 주택이 꾸준히 공급될 거라는 신호를 실수요자에게 줘야 부동산 시장 전반에 퍼져 있는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특급 호텔에서 주차를 대리하는 직원이 회장님 딸을 못 알아봤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회장님 딸에게는 주차권을 주면 안 되는데 이를 몰라보고 주차 티켓을 줬다며 공개 면박을 당하고 경위서까지 쓴 건데요. 회원제로 운영하는 이 특급 호텔에는 갑 중에 갑, 비밀 VIP가 7명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VIP들한테 발레 티켓 발부하는 게 완전히 터부시되어 있는 차 번호를 다 외워야 돼요. 깜빡하고 모르면 아유 저 누군데 그냥 이렇게 수고하시죠 뭐 그런 말을 하면 되는데 호텔에다가 딱 그냥 얘기하고 크레딧 걸어버리니까. 다른 발렛이랑 틀려가지고요. 도맨까지 해야 돼요. 카트를 운전해서 골프채까지 다 운반을 해주는 역할까지 다 하거든요. 아플 때 많이 들어올 때는 정신없으면 그걸 어떻게 지어가면 돼. 자기를 잘 직원들이 모르니까 발렛 티켓이 뭐 나한테 준 것 같다. 사람 못 알아봐가지고 여기 사람 못 알아봐가지고 야 그거 어떻게 샀어? 그거 무슨 정의 승리에 나 그걸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하는 걸 이게 용역업체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정해진 그거에 따라서 이제 아까 이루어진 일을 갖고 사실은 저희가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저희 먼저 다 처먹힌데 원래 그렇게 해왔던 거를 그냥 분산을 시켜놓은 것 뿐이에요. 기급청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 직원들 이렇게 조금만 여기하면 기능이 더 존중받고 그럴 텐데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정부가 예멘인 난민 신청자 23명을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했죠. 예멘 현지의 유엔 난민기구 직원을 통해 현지 사정이 어떤지 우리 정부의 결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보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먼저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의 독일인으로 이곳 예멘에서 지난 5월부터 유엔 난민기구 보호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최악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ndeed, Yemen is going through the worst humanitarian crisis in the world at the moment because of the ongoing conflict.
내전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끝모를 비극이 펼쳐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nflict in 2015, over 2 million civilians have had to flee their houses. And since the recent events in Hodeidah in 2018 June, an additional 470,000 people fled their homes. 현지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도 보내왔습니다. Children do not dare to go outside, constant shelling and bombs on their homes, no access to education, no access to health facilities, and a very difficult economic situation where the prices have increased so much that persons do not know where to get their next food from. 결국 7만 4천 명이 목숨을 걸고 예멘 땅을 떠났고 그중 580여 명이 올해 한국 땅을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iven the security situation, Yemenis are forced to leave their country despite the dangerous journey, for example, to cross the waters over to Djibouti. And Korea is indeed far away. 임 씨는 마지막으로 법무부 결정에 대해 다행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책무를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We hope that Korea will continue to adhere to its obligations under the 1951 Refugee Convention dealing with asylum seekers.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괴물 허리케인으로 불리던 플로렌스가 미국 본토에 상륙해 엄청난 물폭탄을 쏟아내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이 숨지고 곳곳에서 주민들이 고립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허리케인 이동 속도가 매우 느려서 주말 동안 피해가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도심 전체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어디가 도로고 어느 곳이 강인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가옥 천정까지 물이 차오르고 물에 담긴 차량이 곳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로 고립됐던 주민들이 구조대원들 도움으로 간신히 구출됩니다. And it's the worst feeling in the world, like to hear people yelling for help and you can't do anything.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강타한 미국 동남부 지역에는 1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주택을 덮쳐 집안에 있던 여성과 8개월 된 아이가 숨지는 등 지금까지 최소 7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만 4,300채가 넘는 가구가 파손됐고 8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 동쪽에서는 대규모 산사태 경고도 나왔습니다. House just shook when bands came through and wind gusts and it would just jar the whole house. 괴물로 불렸던 초강력 허리케인은 1등급으로 약화돼 풍속은 크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느린 속도로 미 동남부 지역을 이동하며 물폭탄을 퍼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The storm is deadly. We know that we are days away from it ending. 기록적인 강수량과 관련해 1000년 만의 대홍수, 텍사스주 전체를 10cm의 비로 덮을 수 있는 양이란 표현까지 등장해 미국 동남부 지역 주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가 있는 북부 루손 섬에 현지 시각 오늘 새벽 슈퍼태풍 망쿠시 상륙했습니다. 태풍으로 50건 넘는 산사태가 나면서 지금까지 여성 구조대원 2명이 숨지고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미 CNN과 현지 언론 등은 전했습니다. 시속 27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망쿠스는 허리케인 플로렌스보다 위력이 더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난당국은 폭풍 해일 속에 집을 확인하기 위해 귀가한 주민 70명의 생사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고 필리핀 적십자사는 주민 1,000만 명이 태풍의 영향권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요즘 도심 곳곳에서 가로수가 통째로 부러지는 아찔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왜 이런 사고가 부쩍 잦아진 걸까요?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로수가 도로 3개 차로에 걸쳐 쓰러졌습니다. 뿌리가 썩어 넘어지면서 운행 중이던 차를 덮쳤습니다. 차에 부딪히는 소리까지 났어요. 사람 다칠까 봐 제일 놀랐죠. 일주일 뒤 500m 옆에서 또 한 그루가 쓰러졌습니다. 비바람에 나무가 꺾이면서 차로까지 막아버렸습니다. 막 비바람이 몰아쳐가지고 여기 나무가 꺾여있던 게 기울자로 이렇게 꺾였어요. 차량 위로 도로로 전화부스를 덮치고 철로도 막습니다.
쓰러진 가루수는 모두 같은 수종, 플라타너스로 잘 알려진 양 버즘나무입니다. 대기오염에 강하고 빨리 자라 1970년대 가루수로 많이 심었습니다. 하지만 생존기간이 40년 정도로 이제 대부분 수명이 다했습니다. 수령이 50년이 넘은 이 나무는 겉으로는 건강해 보이지만 내부에 빈 공간이 생겨 이렇게 충전재를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나무 속 빈 공간을 측정하는 특수장비로 검사해봤더니 속이 텅 빈 게 확인됩니다. 15cm부터 14cm 정도 사이에 이제 공공이나 아니면 밑으로 떨어진 게 있다는. 잎이나 줄기는 멀쩡해 보여도 뿌리가 썩은 경우도 많습니다. 위쪽의 줄기와 잎은 굉장히 비대해지는데 뿌리의 발달은 좀 제한을 받다 보니 뿌리가 약해질 수도 있고. 전국에 가루수로 심어진 플라타너스는 26만여 그루. 만 그루 이상을 심은 지자체는 7곳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4년 동안 1,600여 그루를 바꿔 심었지만 아직도 6만 그루 넘게 남았습니다. 낭만의 상징이었다 도로의 흉기로 전락한 플라타너스. 이제는 교체 대상 1순위 가루수가 됐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C형 간염은 B형 간염에 이어서 국내에서 간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만성 C형 간염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조기 발견도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C형 간염 검사를 받은 사람은 전체 환자의 15%에 불과합니다. 이충원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배가 아파 병원에 갔다가 간암 진단을 받은 60대 남성입니다. 만성 C형 간염이 간암의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껏 C형 간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C형 간염이라 하는 거는 참 모르고 이래 지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너무나 그 병이 무서운 병이고. C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의료기구나 문신, 피어싱 등의 상처를 통해 감염됩니다. 대부분 만성 간염으로 이어지는데 만성 C형 간염 환자의 30%는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합니다. B형 간염에 이어 간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원인입니다. C형 간염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 피검사를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30만 명이 C형 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검진율은 15%에 그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만큼 조기 발견을 위해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검진 항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중년 이상에서 많기 때문에 그래서 40세하고 66세 두 시기에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많은 환자들, 증상이 없는 환자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C형 간염은 B형 간염과 달리 두세 달 약을 복용하면 거의 모두 완치됩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 고래잡이 합법화를 추진해왔던 일본 정부의 시도가 결국 국제사회에서 퇴짜를 맞았습니다. 국제포경위원회가 일본의 상업적 포경 허용안을 공식 부결하고 대신 고래를 영구히 보호하자는 내용의 국제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시속 40여 킬로미터로 고래를 추격하는 일본 포경선. 속력을 이기지 못한 고래가 지쳐 떠오르는 순간 몸에 폭약이 든 작사를 꽂습니다. 달아나려 허우적되지만 수면 위로 끌어올려집니다. 일본은 과학 연구를 내세워 해마다 500마리 가까운 고래를 잡아 식탁에 올려 국제적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상업적 고래잡이는 1986년부터 유예돼 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 고래 개체수가 회복됐다며 상업 포경을 허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표결 결과 27개국이 찬성했지만 41개국이 반대했습니다. The proposed amendment is not adopted. 일본은 유감을 표하고 상업 포경이 완전히 금지될 경우 위원회 탈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Japan will be pressed to undertake a fundamental reassessment of its position as a member of the IWC.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등은 제안을 지지했지만 미국과 호주 등은 고래 생태 관광만으로도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So we're obviously delighted that Japan's reckless, regressive and completely irresponsible proposal has so comprehensively failed here today. 대신 총회에서는 고래를 영구히 보호하고
해양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연구하자는 플로리아노폴리스 선언이 채택됐습니다. 비정부 기구들은 이번 선언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양동물의 남획을 막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경복궁 등 서울 도심의 고궁은 한복을 입고 가면 입장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지키고 즐기자는 취지에서인데요. 최근 서울의 한 지자체가 개량 한복에는 이런 혜택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색색깔의 한복을 차려입고 고궁을 찾은 관광객들. 소매에는 레이스가 달렸고 자수는 드레스처럼 화려합니다. 전통 한복에 현대식 디자인이 더해진 개량 한복입니다. 금박도 있고 막 반짝반짝 큐빅도 달리고 이래가지고 그 조명을 받으면은 되게 샵에서 엄청 반짝반짝 예쁘게 나와요. 하지만 심하게 변형돼 전통 의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 전통 한복을 입고 오는 모습이 아니고 약간 개량 한복, 또 국적이 불명한 그런 한복을 입고 왔기 때문에 좀 보기는 그렇습니다. 한복을 입으면 고궁에 무료 입장하는 제도는 2013년부터 시작됐는데 지난해에만 63만 명이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경복궁과 창경궁, 창덕궁이 몰려있는 서울 종로구가 앞으로 개량 한복에는 무료 입장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퓨전 한복이라는 이름하에 전혀 전통 한복에 벗어나는 한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번에 공론화를 제기한 겁니다. 한복 대여점들은 업계가 위축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전통을 지키겠다고 지금 나서는 게 아니고 놀이문화인데 그 놀이문화에 대해서 너무 타이트한 잣대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궁 입장료 징수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종로구청은 다음 달부터 개량 한복에 대해선 음식점 할인 혜택도 없애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7월부터 감염 질환으로 대형 병원 1인실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호흡기 질환 등 감염 위험이 큰 질병에 걸려 종합병원 1인실에 입원하게 되더라도 입원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1,630.3원으로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가격이 리터당 1,475원인 것과 비교하면 10.5% 올랐습니다. 석유공사는 미국